전 세계인이 7초에 한 명씩 사망하고 20초에 한 명은 다리를 절단하는 무시무시한 병이 있다고 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천만 시대에 도래했고 4명 중 1명이 이 병의 위험에 노출돼 소위 국민병이라는 호칭까지 붙었는데요. 문제는 국민들이 이 병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겁니다. 자, 7초에 한 명이 사망하고 20초에 한 명이 다리를 절단한다. 이 무시무시한 병이 도대체 무슨 병입니까? 궁금합니까? 네, 궁금하시죠?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네. 채널 고정하시죠. 당뇨 인구 1000만 명 시대. 대한민국은 지금 당뇨 대란에 빠졌다. 체중이 1kg 증가하면 당뇨병 위험은 9% 높아진다는데요. 도리 없이 다가오는 당뇨병의 경고. 심내혈관 질환부터 족부괴사, 그리고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다. 당뇨병보다 더 무서운 당뇨 합병증. 더 늦기 전에 당뇨의 골든타임을 잡아야 한다. 오늘 이 시간, 당뇨의 전조 증상과 함께 올바른 혈당 관리법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그 당뇨 확진자가 500만 명, 그러니까요. 그리고 위험 인구까지 합하면 1000만 명, 성인 그러니까 4명 거의 중 1명이 그렇죠. 예비 당뇨 환자라고 하는데 교수님, 당뇨가 왜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아니, 네. 심지어는 좀 흔히 말하는 병이 네. 돼버렸는데 이게 흔히만 할 얘기가 아니라서.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흔한 질환이 돼버렸죠. 네. 가벼운 질환은 아닌데 당뇨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당뇨 환자들의 97%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제2형 당뇨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 기능이 떨어진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인슐린은 간과 근육이나 지방 등의 혈당을 잘 저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그런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혈중에 피 속에 당분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인슐린 저항성은 타고난 소인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후천적으로 많은 인구들이 체중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특히나 비만해지면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고 그걸 상대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인슐린의 상대적 부족이 당뇨병의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너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하면 네. 우리 대단히 이렇게 대단한 건 국민을 붙이잖아요. 근데 국민병이라고 네.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네, 뭐 국민 MC 이런 말은 참 좋은데 그러니까요. 당뇨병은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4번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30세 이상 인구의 15% 정도가 당뇨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60세로 넘어가면 3명 중에 1명이 당뇨병입니다.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의 문제가 되는 거죠. 더 문제는 당뇨는 정상에서 당뇨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당뇨 전 단계라는 과정이 있는데 당뇨 전 단계 인구를 추정해 보니까 30세 이상 인구에서 900만 명 정도 돼요. 오. 그러다 보면 당뇨 인구와 당뇨 전 단계를 합치니까 추정 인구로 대략 한 1,3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5천만 인구를 따지자 보면 굉장히 많은 인구가 노출이 되어 있고 앞으로 당뇨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병이란 말이 참 무색하지만 맞습니다. 그런 많은 환자들이 이제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4명 중에 이제 1명 꼴인데 제 주변에도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이제 여러 명 계시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뭐 그 식전 관리도 안 하시고 식단 관리도 안 하시고 운동도 안 하시고 약 복용도 안 하시면서 그냥 뭐 생활이 별로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그냥 맘 편히 이렇게 지내는 게 오히려 그 스트레스 덜 받고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별 그게 없으니까 네. 아이 그냥 다 요즘 많대 이렇게 그래서 그냥 전조 증상을 별로 치부해버리는. 못 느끼고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습니까? 저희도 되게 안타까워요. 당뇨가 감기 몸살 같이 혈당이 좀 오르면 몸이 쑤시고 하면은 환자들이 걱정을 하고 치료를 할 텐데 대개는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뇨병이란 말 자체가 소변으로 당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현상을 가지고 이름을 붙인 건데 실질적으로 당뇨병의 주 정체는 뭐냐? 혈관병입니다.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에 분포하고 있는 모든 혈관이 망가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혈당 속에 혈당이 올라가서 혈액 속에 혈당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과도한 혈당은 혈관벽에 스트레스를 작용하게 되고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에 아주 가느다란 머리카락 같은 작은 모세혈관부터 해서 손가락 굵기만한 큰 혈관들까지 혈관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뇌혈관, 심장혈관, 그리고 다리로 가는 혈관들이 망가져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당뇨병 발 같은 합병증들이 유발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라오는 그 합병증이 참 무서운 병이고 네. 이게 혈관의 병이라고 하니까 뭐 당혈병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합병증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좀 궁금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는 네.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저 신동진 한의사 선생님께 한의학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이 당뇨병을 일컫는 단어가 있죠. 소갈병이라고 하는. 네. 소갈. 예, 소갈이 바로 당뇨병을 이야기하는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이름인데요. 이 소갈이라는 건 우리 몸속에 진액들이 다 말라버린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왜 당뇨병 심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물을 계속 벌컥벌컥 갈증. 마시잖아요. 네. 예, 그게 속이 타서 그렇다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의 열기 때문으로 인해서 진액들이 다 소모된 상태, 그걸 이제 소갈이라고 얘기를 예. 하고요. 가장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왕 중에 세종대왕. 이분도 당뇨 때문에 심지어는 눈이 합병증으로 실명까지 된 상황이라는 게 조선 왕조실록에 나올 정도입니다. 체중이 좀 네. 있으셨다고 역사 공부하면서 들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정말 뭐 일상생활에서 내가 뭐 당뇨 환자인지도 모르고 네. 검사 체크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요. 약간의 뭐 경계 단계다 했는데도 뭐 생활이 별로 뭐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좀 이제 뭐 불안을 하지만 특별히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뇨병을 우리가 또 침묵의 뭐 살인자다 이런 좀 약간 이렇게 무서운 말 안 하고 싶은데 네네. 이게 나 사실 산시부터. 언제 이렇게 확 터질지 모르는 거를 이제 안고 그런 인자를 안고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무섭고 무섭고 선생님 말씀하신 불안합니다. 것처럼 차라리 기침을 하고 몸살기가 있고 그러면 네. 이거는 이제 고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없으니까. 예. 그럼 이게 내가 당뇨병인지 아닌지 어떻게 좀 알 수 있는 그러게요. 그런 뭐 기준 그러게요.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저도 환자들 보면 뭐 오래돼서 나는 혈당이 올라간 거 몸으로 느낍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그건 뭐 좀 부질없는 얘기 같고요. 예. 실제로는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당뇨를 검사하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공복 혈당입니다. 우리 몸이 8시간 이상을 금식한 상태에서 체열을 해서 99mg/dl까지 나오면 정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126부터는 당뇨병 기준에 들어갑니다. 네. 그 사이는 이제 전 단계인데 100에서 110까지를 1단계 공복 혈당 장애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110에서 125까지는 2단계 공복 혈당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진을 위험 요인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꼭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안타까운 건 이제 당뇨 기준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긴장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데 공복 혈당 장애는 당뇨란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검진을 받고도 진료실에 당뇨 진단을 받으면서도 무시하시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관리를 안 하시면 2, 3년 내에 당뇨로 진행을 하고요. 더 무서운 거는 당뇨가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공복혈당 장애부터 당뇨 합병증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 오늘 게 방송 들어가기 전부터 좀 많이 긴장하고 네. 걱정을 했던 게 네네. 제작진이 저보고 오늘 아침 식사를 하지 말고 출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출근을 했더니 제 공복 혈당을 쟀는데 쟀어요. 높게 나왔어요. 좀 나왔어요? 네. 문희옥 씨도 137이 나왔어요. 137. 그래요? 예. 네. 뭐 드셨어요? 안 중간에. 안 먹었는데 문희옥 씨도 하셨는데. 문희옥 씨도 같이 하셨어요. 저도 했는데 오자마자 121 나왔네요. 피를 보면서 네. 121이 나왔는데요. 아. 그럴 리가 없거든요. 네. 어제 전적부터 안 먹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500ml 생수 한 병 마시고 물. 그리고 매니저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고 코로나 때문에 또 행사가 취소됐다고 해서 제가 열이
그래서 그런지 120일이 나올 리가 없는데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저도 약간 요새 스트레스 받긴 하거든요. 예. 우리 프로그램이 이제 신설 프로다 보니까 예. 어떻게 하면 잘 띄워서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그럼요. 이제 아기도 태어난 지 이제 한 아니 살밖에 근데 안 뭐 됐는데. 고혈압도 아니고 뭐 스트레스가 뭐가 그렇게 요인이 된다고. 교수님, 근데 저희 상태 어떻습니까? 네, 두 분의 말씀이 힌트가 있어요. 혈당, 네. 공복 혈당이란 건 여러 가지 몸의 컨디션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잤느냐, 네. 스트레스를 받았느냐, 늦게 뭘 먹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동진 아나운서랑 문희용님이 한 번의 혈당을 가지고 내가 너무 이걸로 무시할 건 아니지만 이걸로 너무 뭐 걱정을 많이 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공복 혈당 하나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두 번째 기준은 식후 혈당을 측정하게 됩니다. 식후 혈당도 당뇨 진단 기준의 하나인데요. 보통은 식후 혈당은 식사하는 시작 시점을 가지고 계산해서 2시간 있다가 혈당을 재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 아까 혈당이 조금 공복 혈당이 높으셨는데 네. 식후 혈당을 한번 검사를 해볼까요? 네. 그럼 앞으로 좀 모실까요? 제작진이 빵하고 우유를 주더라고요. 네. 맛있게 드셨는데. 한번 나와서 선생님이. 예. 나갈 수가 없네. 식후 선생님 이쪽으로 이쪽으로. 식후 혈당을 네.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식사하신 지 한 식후 2시간 혈당. 정도 되신 걸로 들었습니다. 네, 딱 정확히 지금 2시간 네네네. 됐습니다. 네. 자, 측정기 네. 좀 도와주시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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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제가 못 찌르겠던데. 아, 네. 아, 너무 무서워. 나는 이런 거 너무 무서워해. 정말 싫은데. 저도 제 손은 잘 못 찌르요. 보통 스스로인데 많이 하시죠? 그 담요 있으신 해보긴 분들은. 합니다. 네. 한번 신동진 아나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조금 아프실 텐데 하실 때 이게 알코올이 있을 때 찌르시면 좀 아파요. 알코올을 말리고 나서 하시는 것 같고요. 오히려. 탱. 네. 됐다 됐다. 잘 나왔네요. 피가 아주 쑥쑥. 잘 보이게 선생님 좀 해주세요. 자,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네. 2시간 혈당이 124가 나왔습니다. 어머. 더 우리 떨어졌네요. 식후는 잘 떨어졌죠. 예. 우리 몸이 이제 일을 잘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식후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우리 몸은 혈당이 올라가면 그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공복 혈당은 좀 시작은 높았지만 음식을 먹고 높은 혈당을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몸의 대사적인 작용이 잘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좀 선생님 요거 문의요. 다행입니다. 네. 보통은 혈당을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네. 피크가 1시간이고요. 2시간 내는 정상적인 대사면 혈당을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2시간을 가지고 혈당을 보시면 되겠고 네. 문희옥 씨도 뭐 좀 드셨나요? 네, 저 김밥 먹었어요. 김밥 한 줄. 한 줄. 네. 조금 따끔하실 겁니다. 강도가 센데요, 저는. 네, 네. 이제 아까 쎘는데. 120일 나오셨다고 했는데 네. 식후에는 얼마나 나오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50일. 151 나오셨어요. 뭐라고요? 조금 올라가셨네요. 150일? 식후니까. 식후고 이제 김밥을 드시면 네. 김밥이 칼로리가 의외로 좀 높아요. 네. 그래서 조금 달고. 혈당 달입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그냥 다 일관되게 올라가면 참 좋을 텐데 사람 몸이 그렇지 않습니다. 공복 혈당은 올라가지만 식후 혈당은 또 잘 안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식전 혈당은 낮은데 식후 혈당만 높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공복 혈당이 낮다고 해서 안심할 것도 아니고 공복 혈당이 높다고 너무 걱정하실 것도 아니고 해서 당뇨 위험 요인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 혈당을 다 비교해서 혈당 검사를 하고 당뇨에 대한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공복 혈당을 재고 나서 어떤 음식을 섭취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죠. 예. 그 죽 같은 경우가 확 수치가 올라간다면서요? 보통은 탄수화물 칼로리로 드시는 분들 그리고 식사를 빨리 하시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거든요. 음식을 좀 천천히 드시는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네. 김밥 같이 먹기 편한 칼로리들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먹게 네, 되잖아요. 네. 하지만 탄수화물 칼로리가 많고 의외로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좀 올라가실 수도 있을 알겠습니다. 자리로 이제 돌아가서 또 네네.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야 근데 이렇게 좀 측정을 해봤는데. 네.
또 말씀 들어보니까 뭐 수치적으로 봤을 때 뭐 괜찮다고 해서 또 딱 안심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네. 이게 좀 정확히 또 알 수 있는 네, 방법이 네. 없을까요, 선생님? 그래서 세 번째 당뇨를 진단한 세 번째 기준이 있는데 바로 당화 혈색소라는 수치입니다. 네. 몸에 있는 빨간색 피, 적혈구가 혈당이 높게 되면 변성이 되게 돼요. 그럼 변성된 적혈구를 당화 혈색소라고 하는데 정상은 5.7%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6.5%를 넘으면 당뇨병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당화 혈색소는 우리 몸의 3개월치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뭐 혈당 좋네요 해도 저희가 이 검사를 해보면 환자들이 3개월 동안 어떻게 혈당 관리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당화 혈색소란 평균 혈당치는 공복혈당, 식후혈당을 포함한 평균값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단편적인 지표값보다는 당뇨를 평균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3개월 동안의 평균 수치를 나타내는 게 이제 당화 혈색소군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쟀을 때보다 당화 혈색소가 이번에 올라갔다. 올라가면.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6개월 전보다 겨울을 보내고 왔잖아요. 최근 들어 환자를 검사해보면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3개월한 시간 동안 혈당 조절이 잘 안 된 거죠. 이 당화혈색소는 평균 지표인데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당화혈색소가 1% 올라갔다. 평균 혈당이 대략 한 30 정도 올라갔다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1%만 올라가도 당뇨와 관련된 사망률이 21% 정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반대로 당화혈색소를 1%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서 1%를 줄이게 되면 당뇨와 관련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다 줄일 수 있다는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하마터면 돌아가실 뻔했어요. 오. 굉장히 당뇨가 높으셔서. 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세 가지 네. 혈당 이거 저기 네네. 당뇨 진단 세 네. 가지 처음에 공복에 네, 제약되고 네. 식사 후에 음.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당화 혈색소라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 언제 다 세 개 다 진단 하나 해서 혹시 하나만이라도 진단해서 뭐 그래도 되지 않아요? 네, 당뇨 진단은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한 건 아니고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계속 높으면 당뇨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공복혈당은 중간고사, 그다음에 식후혈당은 기말고사라고 보면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잘 봐야지 내신이 잘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다 잘 관리를 해야 당화혈색소가 잘 나오는 당화혈색소는 내신 성적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쉽게 되네요. 예, 예. 아니 근데 이거 혈당 측정기가 있어야 이게 수치를 일단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네. 사실 전 진짜 바늘을 무서워하거든요. 정말 아무리 무서워요. 괜찮다고 해도 아까 옆에서도 보는데도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수치 안 맞으신다고 저는 그러시네. 진짜 너무 무서워하는데 이게 뭔가 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볼 수 정말. 있는 방법 없을까요? 측정기가 없을 때. 네. 네. 가장 정확한 건 혈액 검사이지만 지만. 그래도 그게 없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네. 목둘레를 보는 겁니다. 목둘레요? 네, 그렇습니다. 목둘레는 네.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목이 굵은 편이면 나도 굵고 목이 길고 가는 집안은 그 집안이 목이 가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 바로 이 줄자를 이용해서 목 둘레 길이를 살펴보는 건데요. 네. 재미난 실험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 둘레가 2cm가 늘어나면 당뇨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라는 오.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38cm가 정상 기준이고요. 성인의 경우에 예.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35cm 실수했네요. 여성의 경우에는 33cm가 33. 네. 예, 정상 기준입니다.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기준이 맞는지 목둘레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줄자가 없을 때도 또 알아볼 수 있는 뭐 자가 진단 방법이 네, 있나요? 있습니다. 두 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 이게 사람마다 손이 작은 분도 있고 큰 분도 있어서 오차가 조금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손 둘레를 목 둘레에 맞춰서 했을 때 손 양손이 딱 맞으면 예. 그분은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떨어지면 비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는 방법은 고개를 숙였을 때 가장 튀어나온 목뼈가 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 중지를 대시고요. 앞쪽으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맞춰보시는 겁니다. 앞에 성대 있는 다 쪽으로. 정상이시군요. 이게 누르면 맞아요. 근데 숨이 답답해요. 숨 좀 쉬세요. 아니 그래도 얼굴이 진짜 맞고 빨개지시네. 싶어요 손이. 우리 그 문희옥 씨도 한번 뭐 재보시겠어요? 어떠세요? 되는데요, 문희옥 저도 뭐 씨는 저는 목도 아마 가늘어요. 한 33이 여자가 기준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마 한 30 나올걸요. 아니 그럼 직접 좀 30 정도요? 재볼까요? 줄자로 한번 직접 그럴까요? 한번 예, 재볼까요? 예. 앞으로 예. 나가서. 앞으로 잠깐 제가 한번 나오시고. 재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항목이라는 소리를 저도 한번 재야 될 네. 것 같아요. 예. 저희 집에서 제가 목이 제일 길어요.
한 30일 정도 생각하겠습니다. 30일 예상하셨는데요. 네. 30일이요. 아, 지금 보면 발표해 주시죠. 예, 35가 나왔습니다. 아,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 경계력이 있으신데요? 정말? 정말 다르십니다. 큰일 났네. 이번에 제가 한번 네. 재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많이 좀 떨리는데요. 35? 와. 마이크 선이 있으셔서 제가 네. 좀 감안하고 당기겠습니다. 예, 37 나오셨어요. 37, 어, 38까지가 괜찮다고 38이 하시죠? 정상이고요. 알겠습니다. 큰일 났네. 자, 내가 네. 문제네. 일단 자리로 다시 돌아갈까요? 예. 야, 근데 아니 뭐 그냥 이제 그거 다른 거는 이제 이거 수치로 이제 알면 되는 거니까. 네, 뭐 맞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예, 예, 그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야, 이게 재밌네요. 목둘레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게. 네. 예, 예. 근데 물론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목이 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저희 이런 기준은 평균 체형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이 근력 운동을 많이 해서 상체 근육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체형이라면 38cm가 넘었다면은 대사 질환의 위험이 높으니까 당뇨도 마찬가지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에 대한 주의와 검사들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목 둘레가 뭐 절대적인 또 이제 당뇨를 뭐 체크할 수 있는 또 이게 그 방법은 아니다, 네. 테스트는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또 되겠네요. 이거를 목을 재고 나니까 내가 계속 목을 굉장히 바른 궁금한 게 자세가 많으실 됐네요. 것 같아요. 예, 저 궁금한 게요. 네. 우리가 건강검진 가면 이렇게 막 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가족력, 뭐 고혈압, 뭐 부모나 형제 중에서 당뇨, 고혈압에 있느냐 체크하라고 하는데 저희 엄마께서 정말 당뇨가 심하셔서 정말로 돌아가실 뻔했는데 그러면 그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 그러면 저도 엄마처럼 당뇨가 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요, 저는? 유전병이란 병 특징과 가족력이 있다는 건 조금 다른 뜻인데 당뇨병은 가족력이 굉장히 큰 병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우리나라 인구들 중에서 자연 발생률이 100명당 15명, 15%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직계가족이 부모 형제들이죠. 직계가족 중에 한 명 정도가 당뇨가 있으면 당뇨 발생률이 25% 정도로 늡니다. 네. 대신 부모 양친이 다 계시거나 부모나 형제들 중에 복수로 당뇨가 있는 경우는 발생률이 35% 이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경향이 높아지지만 유전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대신 부모님들이 다 당뇨가 있더라도 65%는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네. 후천적으로 체형 관리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생활 관리를 잘하면 얼마든지 예방이 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체중 관리나 식이나 운동 등이 적절히 안 되게 되면 당뇨 발생이 꽤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나 40대, 50대 이후에 발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검사하고 생활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서 뭐 당뇨도 당뇨지만 이 합병증이 이제 그렇죠. 굉장히 두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 보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했는데, 그래서 네. 좀 지금 이재욱 교수님 옆에 당뇨 합병증에 대한 판넬이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뭐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좀 네. 들어본 게 있는데 네. 저는 제일 떠오르는 게 지금 네. 발이거든요. 네네. 거기부터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네, 환자분들이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제일 무서워하시고 우려하시는 게 이 합병증들 때문이에요. 네. 당뇨병 발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당뇨병 발. 족부 병변, 네네. 궤양이나 괴사가 네. 온다. 네, 원인이 뭐냐면 당뇨병 환자들은 신경 자체도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손발이 저리고 아픕니다. 쑤시기도 하는데. 예. 이런 신경합병증들이 오래되면 신경 기능이 아예 잃어버려서 감각이 없어져요. 그럼 상처가 나고 다치더라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당뇨 환자들은 모든 혈관이 고장난다고 그랬잖아요. 다리 쪽으로 가는 혈관이 고장나서 상처가 나면 고쳐지질 않아요.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궤양이 생기고 헐고 염증이 생기면서 한 번 쉽게 감각이 없기 때문에 쉽게 상처가 생겨서 치료가 되면 좋은데 혈관이 나쁘다 보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처가 오래돼서 발가락을 자르고 발목 밑을 자르고 이런 당뇨병 발로 인해서 절단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당뇨병 발은 당뇨병 환자들의 15% 정도가 평생에 한 번은 겪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 환자들 중에서 1%에서 3% 정도는 절단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성인이 되어서 상하지를 절단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사고지만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원인은 당뇨병입니다. 사고 네. 다음이 당뇨다. 문희옥 씨는 뭐 합병증 궁금한 게 어디가 네, 궁금해요? 어디 부위 저는 궁금한 데 있을까요? 눈에 합병증이 눈. 올 줄 몰랐는데 네. 저희 엄마께서도 안과를 다니시고 네. 또 백내장 수술도 하셨어요. 혹시 백내장, 녹내장 이런 걸로 오나요? 네네. 눈은 눈. 네. 당뇨병성 망막병증, 시력 저하 또는 상실. 네, 쉽게 얘기하면 망막이란 것은 카메라로 치면 필름이에요, 필름. 카메라 렌즈를 아무리 좋은 걸 사도 필름이 망가지면 네, 안 안 보이잖아요. 찍히죠. 이 망막에는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있는데 당뇨병 조절이 안 되고 오래되면 이 혈관들이 또 계속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아주 엉터리 혈관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높은 혈당으로 인해서 혈관이 터져버려요. 터지고 혈관으로 인해서 혈관에 있는 물질들이 망막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염증이 생깁니다, 네. 혈관에. 이 염증이 생기고 흉터가 생기면 망막이 딱딱해져서 눈의 안구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럼 필름이 툭 떨어지니까 아무리 본다고 해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당뇨병 환자들이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역시 아까 다리와 마찬가지로 사고로 인한 시력 손상 다음으로 가장 많은 원인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내장도 최근에 당뇨병성 합병증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문제는 나이가 젊더라도 당뇨가 있으면 백내장이 빨리 온다는 겁니다. 네. 머리 쪽으로는 머리는요? 합병증이 어떻게 옵니까? 뭐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뇌혈관 질환, 아. 중풍입니다. 중풍. 예, 혈관들이 망가지다 보니까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고 찌꺼기가 많이 차요. 네. 그러다 보면 피가 잘 안 가게 돼서 뇌 조직이 손상받는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콩팥은요? 네, 콩팥도 당뇨병 환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대표적인 합병증인데 콩팥은 작은 혈관들이 모여있는 실타래 같이 얽혀있는 장기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이런 작은 혈관들이 혈당에 노출이 오랫동안 되게 되면 망가져요. 그러다 보면 노폐물을 걸러야 되는 콩팥 기능이 망가지면서 꼭 몸에 가지고 있어야 될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단백뇨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단백뇨가 오래되면 결국 콩팥 기능이 망가지게 되고 당뇨병성 신증이 되는 거예요. 이 결과물은 투석을 하게 되는 건데 역시 투석을 하는 가장 1번 원인은 당뇨병입니다. 야, 그렇군요. 네. 이게 참 뇌혈관이 좁아져서 엄마가 그렇게 된 건가? 아니 엄마가 작년에 막 미식미식 괴로워하시더니 좀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가니까 빨리 오길 잘했다. 심근경색으로 스텐트를 네. 2개를 그날 박으셨어요. 어우.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왜 엄마가 심근경색이 왜 왔는지 당뇨 때문에 온 거였고 그때 약간 말씀이 어눌어눌 하셔서 네. 치매가 오시나 싶었어요. 어. 치매도 그 오나요? 관련이 있을까요? 네, 네. 뇌에 있는 여러 가지 뇌 기능은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죠. 혈관이 나빠져서 뇌로 가는 혈관이 나빠져서 중풍이 오거나 뇌혈류가 나쁘면 그것 또한 치매가 오는 원인이 되고요. 또 하나는 혈당이 높아지거나 또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대사장애가 생기게 되면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고 염증 물질이 뇌 신경 조직을 많이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지 않더라도 뇌 신경세포가 점점 기능을 잃게 되는 알츠하이머 병이 당뇨병 환자들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최근에 가장 중요한 또 합병증 중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치매 발생이 많다는 겁니다.